자유롭게 모셨으니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열심히 잘 경청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건호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뭐 제일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무슨 전문가들하고 강의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뭐 뻔히 뭐 서로 이제 궁금한 게 비슷하니까 얘기하는 게 굉장히 편한데 전혀 다른 그런 뭐 전문을 가지고 있고 아직은 또 서로 이렇게 깊이 대화가 있을 그런 상태가 아닌 데서 강의하기가 제일 어려운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올해 이제 연초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우리나라 여자들 기대 수명이 드디어 90세를 찍었습니다. 90세를. 남자가 87세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지금 30이 채 안 됐을 텐데 아마 지금 생각하기에 앞으로 70년은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70년을 사는 건 사는 건데 어떻게 살아야 내가 잘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이제 이런 거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246 그랬어요. 20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40세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20년 골골하다 60이면 죽는다. 그래서 환갑잔치를 그때 이제 다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는 246이 아니라 369. 근데 아마 여러분 때가 되면 100세 다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요새 이제 외래에서 진료 보다 보면은 상당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제 103살 되신 할아버님이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젊은 그 여자친구 모시고 와서, 손녀딸인가요? 그랬더니, 비서입니다. 그래서 비서하고 어디 갔다 오시는데 비서가 따라왔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회사 가서 결제하고 왔지. 그러시더라고요. 103살 되신 분이. 이제 그런 시대가 다 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자, 내가 지금 사람이 사는데 뭐 바람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건강하게 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은 젊었을 때 갖춰야 됩니다. 젊었을 때 막 살아놓으면 나머지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지금 조금 노력하면 뭐 얼마든지 건강하게 잘 갈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졸리고 그래서 주무시는 거는 뭐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강의를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너무 자책감 갖지 말고 졸리면 푹 주무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오늘은 굉장히 뭐랄까 아주 집중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걸 가리키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듣다가 조금 궁금하고 이런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냥 손 들고 물어봐도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좋아하는 카툰이라 제가 이거를 강의할 때마다 가지고 다닙니다. 강의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건강에 대해서 알 거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도대체 자꾸 예전과 달리 더 자꾸 약을 먹으라 그러고 일찍부터 치료하라 그러고 진단의 기준들이 낮아지고 왜 그럴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병이나 우리가 사는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뭐냐 하면 기원전 2000년이 되면 이런 사람이 주로 추앙을 받았다. 족장들은 다 이랬다 이겁니다. 추장들은 다 몸이 크고 등치가 크고 힘이 좋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운을 쓰고 입도 짧고 먹는 것도 잘 못 먹고 빼짝 마르고 이런 사람들 기운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꼼짝을 못 했는데 서기 2000년이 넘었으면서는 이 뚱뚱하고 기운 센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날씬하고 이쁜 사람들한테 오히려 굴복을 하는 그런 상태가 완전히 뒤바뀐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그냥 간단히 보면 그렇지 예전에는 힘세고 큰 사람들 우리 어머니들 얘기가 그렇잖아요. 얼굴이 대장처럼 생겼는데 그냥 배는 나와야 되고 얼굴도 이만해야지 뭐 대단하다 이렇게 뭐 장군감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그런 소리 하면 다들 싫어하죠. 얼굴이 그렇게 크다는 소리야 뭐야 이제 이런 것처럼 달라졌는데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숨어져 있는데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뭐 이렇게 더 힘을 쓰고 했을까? 이건 뭐냐 하면 굉장히 어려울 시기였잖아요. 원시 시대는. 그러니까 먹을 게 있을 때 왕창 잘 먹고 소화를 시켜서 확 뚱뚱해지고 기운도 잘 썼다가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때 잘 버틴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도 짧고 기운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먹을 게 좀 있을 때는 살아남지만 겨울에 힘들어지면 못 견디고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뚱뚱하고 힘센 사람들이 살아남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수천 년을 지나면서 이런 유전자가 우리 몸속에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저절로 셀렉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먹고 뚱뚱해지고 기운을 잘 쓰는 유전자가 선택적으로 남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는 거 보고 하나 먹고 싶어. 배 나와도 좋아. 난 뭐 먹고 싶어. 이러는 게 우리 유전자상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셀렉션이 되고 났는데 왜 기원 2000년 전에 문제가 없느냐? 조금 이따 보여주겠지만 얼마 못 사니까 잘 먹고 뚝뚝하고 기운 팍 쓰고 뭐 얼마 조금 한 3, 40대 뭐 20대 빨리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이니까 끝났는데 100살을 살다 보니까 그게 다 병이 되더라 이런 거. 100살을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명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포인트가 달라진다. 유전적으로 이게 뭐 선택이 되고 있다. 우리 자체 체질이 먹고 싶어 하는 게 나의 본성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 그림에 다 들어있는 거죠. 이거를 보고 저도 놀랐는데 크로마뇽 뭐인 시대에 보면 그때 평균 수명이 18세였다고 이렇게 보고되고 18세. 그러니까 깜짝 우리 강아지가 요새 17년 18년 살잖아요. 딱 우리가 그 정도 살고 죽었었다. 그때는 그랬었단 말이죠. 르네상스는 중세니까 뭐 우리하고 그렇게 영화에서 맨날 보던 중세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평균 수명이 30세였다. 이거 30세. 여러분들 별로 상상이 안 갈 거예요. 서른에 죽어? 그럴 수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1850년도에 미국 사람 평균 수명이 43세였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놀랍죠. 우리나라 해방 시대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48세였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0세가 채 안 됐다. 그 얼마 안 됐어요. 50세. 근데 불과 지금 6, 70년 만에 2배가 거의 가까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거죠. 지금 미국이 78세인데 우리는 더 늘어나서 여자 90세, 남자 86세가 되고 있다. 아마 2300년이 되면은 거의 100세를 넘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따라서 굉장히 달리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문제는 뭐냐면 조선시대 의학을 맹종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 먹던 보약 먹고 좋다 그러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병도 달라지고 과학도 달라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현대 사회에 여러 가지 이제 지식들을 우리가 빨리 이해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이제 봉착했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제가 한글로 다 뭐 바꿔 와서 미안한데 1920년부터 2000년까지 이제 한국의 주요 사망 원인을 보는데 20년대 조선총독부 통계연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인펙셔스, 이 감염성 질환 이런 겁니다. 다이제스팅, 소화기계 질환. 근데 소화기계 질환이라는 게 결국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감염성 질환. 레스피레토리, 이게 호흡기 질환인데 결핵 폐렴이에요. 여기도 또 감염성 질환. 뉴롤로직, 이것도 뇌척수막염, 뇌 쪽의 감염성 질환. 뭐 이런 겁니다. 시스테믹도 결국 감염 질환. 그러니까 1위부터 5위까지의 모든 사망 원인이 다 감염병으로 1920년대는 죽었다. 이때는 뭐 지금 우리가 코비드의 백신도 나오고 약도 나왔잖아요. 항생제는 너무나 많이 개발됐고 그런 게 하나도 없었을 때죠. 그러니까 감염되면 그리고 그게 빨리 해결이 못 돼서 퍼지면 다 죽은 거예요. 1930년대, 60년대 초까지도 거의 비슷하게 되다가 60년대 말이도 되니까 말리그넌시, 이게 이제 암이라는 건데 이때부터 암이 나오기 시작해서 2000년대에 들었으면 감염 질환이라는 게 거의 없어지고 여기 폐렴이 하나 살아남습니다. 폐렴.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중풍, 뭐 심장성, 허혈성 심질환, 암, 뭐 당뇨병, 간질환 이런 걸로 치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병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이제 감염성 질환에서 대사성 질환하고 암이 문제다. 뭐 최근엔 더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병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깨졌는데 우리 뭐 사망 원인을 보면 암 여기 있죠. 암이 있고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을 합치면 또 암하고 비슷해져요. 암이 1위,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 2위, 그 다음에 폐렴 같은 거, 당뇨병, 치매 이런 순으로 우리의 이제 사망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100명이 있다. 그러면 한 60대 중반까지 암으로 3분의 1이 죽어요. 한 20, 30명은 암 때문에 사망을 하게 되더라. 그 다음에 60세 중반을 잘 넘기면 60세에서 75세 사이에 중풍이 오든지 심장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해서 또 사망을 합니다. 한 40%가 이제 그 넘어가게 되는데 그 넘어가는 사람들이 주로 뭐 알츠하이머병,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폐렴 뭐 이런 걸로 이제 사망을 하는 그 순차적으로 그렇게 넘어가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암에 안 걸리지? 암을 예방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대사성 질환, 우리가 대표적인 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을 예방을 해서 혈관을 튼튼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 다음 질환들은 이제 우리가 노화를 이제 극복하는 그런 뭐 것이 이제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래서 건강보험 진료비를 봐도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이제 한 벌써 3년 된 자료인데 진료비가 이제 86조에 달한다. 드디어 올해 100조를 넘겼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조금 넘는데 거의 15%가 지금 의료비로 되고, 근데 이게 이제 보험공단에서 잡히는 돈이잖아요. 여기다 건강기능 식품을 쓴다, 무슨 뭐 자기가 가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보약 사 먹는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면은요 거의 150조 정도 될 거다. 아마 2040년이 되면 250조를 넘길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반이 의료비에 사람들이 쓰고 있다. 왜? 그만큼 이제 건강을 갈구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갈구해서 건강해지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건강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뭐 지식을 가지고 잘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만성질환 환자 수가 뭐 많이 늘고 있다. 이걸 어떻게 예방할 거냐?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60세 이전에 병이 생겨가지고 합병증이 생기고 나면 나머지 인생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고생하고 돈도 엄청 써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나한테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얼마만큼 내가 건강을 잘 지키겠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대표적인 건데, 이게 보시면 건강한 사람 전체, 우리 뭐 전체 사람들은 별로 의료비를 안 써요. 근데 5%의 환자, 그러니까 뭐 심한 암이 걸렸다든지 아니면은 뭐 중풍이 왔다든지 혈액 투석을 한다든지 시력을 손실했다든지 하는 상위 5%의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5%가 전체 진료비의 50%를 쓰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치중해서 급성기 질환보다는 차라리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지켜주는데 국가적으로도 돈을 써야 된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크게 병이 나서 그때 어떻게 날 치료하지 해가지고 거기다 돈을 퍼부어 가지고는 뭐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다.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할 때 조금 관심을 가지고 내가 노력하고 돈을 약간 써서 건강을 쭉 지켜나가는 것이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거 어떤 게 건강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항상 좀 생각해서 그거를 잘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내가 이제 이걸 보면서 하나 생각은, 아니 중증 질환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고 죽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열심히 치료를 해도 어차피 죽는 건 죽는 거잖아요. 열심히 치료를 해도. 그러니까 자꾸 치료를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을 오래 살게 만들면 결국 막판에 가서 돈 다 쓰고 죽을 거니까 나중에 돈이 엄청 들게 자꾸 지연시키는 거 아니야? 우리 그럴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파란 요 점선이 건강한 사람이 70세까지 별로 건강에 무슨 합병증이 없이 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돈을 별로 안 써요. 병원에 입원도 잘 안 합니다. 대부분의 뭐 병원에 입원하고 병원에서 의료비를 소모하게 되는 이유는 65세 이전에 합병증을 걸려서 중증 질환으로 이완이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체 의료비의 대부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세 이전에 내가 벌써 병으로 심각한 장애가 초래가 되면 우리 집안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70세 이후까지 건강 수명을 어떻게 잘 늘리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최고의 치료를 돈 안 내고 치료하기를 다 바라죠. 어떻게든 싼 비용으로 좀 해볼 수 없겠어? 응급 상황일 때 나 좀 다 봐줬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돈은 많이 내고 싶지 않아요. 이때까지 우리나라가 잘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의료비가 이제 급격하게 상승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막아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하려면 좀 기술도 빨리 획기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고, 조금 경할 때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도록 우리가 예방 위주의 어떤 치료를 빨리 우리한테 어둠션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쭉 했던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인데, 이분은 참 존경스러운 분 같아요. 그래서 2015년 1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화이트하우스 이니셔티브다, 그래서 딱 이거를 걸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정밀의료의 시대에 들어섰다, 정밀의료로 가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의 치료가 에버러지 페이션트 치료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상 연구를 해도 뭐 100명 이 약 치료하고 안 하고 그랬더니 치료 한 군이 좋아,
평균적으로 좋으니까 이 약은 좋은 약이야. 근데 실제로 가 들어가다 보면은요, 좋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막 다양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에 대한 반응도 다양하고 다양한데, 개인을 치료한다기보다는 그런 평균적인 어떤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치료를 많이 했는데, 개별적인 반응이 굉장히 달랐다. 어떻게든 이거를 뭐 우리가 개별적으로 해서 최선의 치료를 하는 것이 의료비를 줄이고 환자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다. 이것이 왜 됐느냐? 그러니까 2000년에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죠. 이제는 유전자 시대가 됐다. 내 유전자 전체를 파악을 해서 질병에 대한 예방이나 맞춤 치료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됐으니 그걸 하겠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탁 이니셔티브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만들게 한 사람이 요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인데, 요 사람이 미국 NIH 장을 지금 10년을 하고 지금 바이든의 의료정책 자문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그때 보건산업진흥원에 있을 때인데, 이분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 그 NIH 우리 국립의료원에 휴먼 인체 자원은행이 커다랗게 있습니다. 60만 명의 유전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바이오 샘플들이 정말 잘 이렇게 보존이 되고 있거든요. 거길 와서 구경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고, 그 보니까는 미국에서 뭐 화이트하우스 이니셔티브 했대는데 우리도 블루하우스 이니셔티브에서 같이 하면 어떻겠어? 그랬더니 내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이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한번 같이 일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 가셨을 때 여기 장옥 그때 차관님이고 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암센터 원장님이 갔고, 지금 차관을 하고 있는 박민수 차관님도 그때 거기 있었고, 그래서 우리 같이 모여서 미국하고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하자.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MOU를 하고 같이 이제 뭘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100만 코호트 가져가면 우리도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도 같이 해서 이런 정밀 의료에 우리가 같이 이제 동참을 하기로 그렇게 MOU를 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왔던 게 벌써 2015년이니까 한 7, 8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를 하려고 봤더니 이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아직은 병은 안 걸렸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의료 데이터를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제 왜냐하면 의료 데이터를 주고 싶은데 사실은 뭐 의료 데이터가 민감 데이터니까 못 준다. 뭐 의료 데이터는 굉장히 법적으로 굉장히 규제가 강해요. 근데 저는 거꾸로, 야, 너 의료 데이터하고 네 금융 정보 두 개가 여기 있어. 너 하나 내놔. 어떤 거 줄래? 그럼 당연히 의료 데이터 주죠. 내가 금융 정보를 어떻게 줘야 내 돈이 거기 다 있는데 그걸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금융은 지금 마이 데이터라고 해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뭐 뱅크 샐러드를 한다, 뭐 토스를 한다, 뭐 이거에다가 뭐 하는 게 다 내 정보 줘가지고 나한테 좋은 정보를 얻고 어떻게 보험을 들었으면 좋겠는지 금융 마이 데이터는 다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의료 데이터는 민감 정보를 못 내놓는다는 거예요. 내 의료 정보를 누가 그렇게, 대통령 의료 정보는 중요하죠. 그거는 뭐 아주 국가적으로 굉장히 보완이 돼야 되는 상황이지만 개별 의료 정보를 왜 이렇게 안 내놓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해서 고민을 많이 했더니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야. 금융 정보는 내가 편하잖아요. 내가 이제 폰 뱅킹을 하면, 아니면 인터넷 뱅킹을 하면 내가 은행 안 가도 되잖아. 다 뭐 보내고 받고 뭐 하고 뭐 바꾸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한테 유익해요. 근데 의료 정보를 준다 그래도 환자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뭐냐, 그래 네가 의료 정보 나 줘봤자 내가 그거 어떻게 쓰라는 거야 날더러. 나 귀찮기만 하고, 이거 뭐 데이터 양은 어마어마한데 그건 난 뭐 읽어보지도 못하겠고, 내가 차라리 그걸 받느니 야 나도 안 쓸 테니까 너도 쓰지 마,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의료 정보를 판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의료 정보가 이렇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해야 여러분이 여러분 건강을 조절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백신을 맞았나 어떻게 했나 이런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거를 쓸 텐데 그거를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또 내놓으라 그랬더니 이거 우리 재산인데 이걸 내놓으라, 이걸 빼들어 갈라 그래. 그래가지고 한참을 싸우다가 제가 2019년부터 이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내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라는 데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이거 의료 정보를 써야 정밀 의료가 우리한테 올 수 있다. 왜냐하면 유전체 정보도 넣고
병원에서 한 모든 의료 정보를 모아서 인테그레이션해서 빅데이터가 만들어져야 그 다음부터 정말 개인별 치료가 이루어질 텐데, 아니 이 환자들이 의료 정보를 쓰질 않으니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개인한테 의료 정보를 좀 주는 작업을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의료 정보를 활성화시켜보자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정부도 엄청나게 그 드라이브를 걸어줬어요. 여기 김부겸 총리가 직접 이니셔티브 나와서 우리가 이 회의할 때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김부겸 총리가 나오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윤영로 뭐 위원장이 있고, 제가 여기 있고, 여기 과기부 장관 있고, 복지부 장관, 뭐 장관 7명하고 총리까지 직접 참여해서 마이데이터는 가져간다. 그래서 다른 쪽은 꽤 성공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금융 마이데이터 꽤 잘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신용 정보 외에도 뭐 정보들이 많이들 왔다 갔다 하기 시작을 해서 되는데, 여전히 의료 마이데이터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의 개념을 여러분이 아시면 뭐냐 하면, 데이터를 내가 이제 가가지고 내 데이터 좀 주세요. 뭐 좀 조회하세요. 그러니까 뭐 어디 들어가서 좀 홈택스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다 아마 조금씩 쓰실 거예요. 어디든지 정부기관에 들어가서 상태를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넘어가면, 내가 데이터 봤으니까 그거 나한테 주세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내 데이터를 가질 수 있게 되고, 3단계가 되면 그 정보 글로 좀 보내줘요. 내가 실손보험 들었는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서 또 무슨 뭐 소견서 받아다 갖다 주기 귀찮으니까 내 데이터 뭐뭐는 실손보험사로 보내주세요. 그럼 보험사가 받아가지고 그냥 곧바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들이 융통 뭐 이렇게 된다면 뱅크셀러도 하듯이 그 정보들 가지고 우리 그 뭐 벤처회사에서 뭐 AI를 새로 개발하는데 이 정보를 주면 뭐 또 어떤 페이버를 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개발해 보시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돼 가지고 전 사업 분야하고 뭉쳐지면 되는데, 여기서 못 가고 있습니다. 의료는 여기서 딱 막혔어요. 금융은 여기까지 왔어요. 3단계 초입까지 이제 들어왔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진짜로 사회에 나가서 상당히 이제 뭔가 이제 실세가 돼서 운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때는 이 마이데이터 개념이 굉장히 모든 사회 각 곳에 들어오고, 이게 아마 비즈니스 플랫폼이 다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내가 이 마이데이터를 어떻게 이게 운영을 하지? 어떻게 이걸 가져다가 이제 이걸 조절하지? 하는 생각들을 반드시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만들었던 게 마이헬스웨이라는 플랫폼을 만든다. 마이헬스웨이는 PHR 플랫폼이다. 내가 요구하면 뭐 정부에 있는 빅데이터들 다,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백신 데이터, 식약처에 있는 내 처방 데이터,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건강검진 데이터를 내가 요구해서 들어가서 보면 다 받을 수 있게. 그래서 그 받은 데이터를 가져가서 내 주치의한테도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한 검사는 병원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그거를 내 손안에 다 가지고 있다가 어떤 내가 필요로 됐을 때, 응급 상황일 때 그거를 보게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와 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 데이터를 공유해서 뭔가 새로운 치료법을 만드는데 우리가 뭐 써볼 수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거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의료 데이터, 병원에 정크처럼 쌓여 있는 의료 데이터를 환자한테 뿌린다. 뿌려준 데이터를 환자는 혼자서 인테그레이션 한 다음에 뭔가 필요한 부분에 가서 활용을 한다. 아마 그것이 첫 번째는 내 건강 정보를 내 의사한테 줘서 나를 치료를 잘하도록 이렇게 되고, 2단계가 되면 내 건강을 내가 스스로 챙겨서 내가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제 이 건강을 유지하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본다. 이런 거죠. 이제 그것이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좋겠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의료 정보가 표준화돼야 되고,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전송할 거냐, 전송 플랫폼은 어떻게 만들 거냐, 인증 정보는 어떻게 되냐, 결제 서비스도 일어나야 되니까 여기에 아마 금융 서비스가 붙어야 되고, 보안, 블록체인 보안 같은 것들이 여기에 붙어야 되고, 5G 뭐 우리 서비스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클라우드 플랫폼, AI 서비스가 반드시 붙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보니까 공대도 있고 보건의료 쪽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이 요소 기술 중에 뭐네? 야, 마이데이터가 돌아간다면, 혹시 내가 보건의료에 관심이 있다면 어떤 쪽을 하나 잡아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이제 생각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이 막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한 4, 5년 전에 이제 바젤이라는 도시에 갔어요. 바젤이라는 그 스위스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거기 인구가 20만 밖에 되지 않아요. 놀란 게, 거기에 보니까 노바티스하고 로슈라는 제약회사 본사가 거기 있어요.
근데 이 노바티스가 전 세계에서 R&D 펀드 1등입니다. 거의 1등. 15조를 1년에 써요. 그거 R&D로만. 근데 로슈가 한 13조 뭐 이렇게 쓰니까 그때 또 이게 28조의 R&D가 거기서 그냥 바젤이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돌아가는데, 거기에 있는 바젤 대학하고 이제 우리가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 대학 학장이 떡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논문 왜 씁니까? 우리 스타트업. 우리 여기서 컨퍼런스 한다면 내년에 스타트업 5개가 와서 부스 세워가지고 우리 컨퍼런스 스폰서해 줬으면 좋겠다. 자기의 바람은 그것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러고 이제 거기에 아카데믹 페어라는 데가 있어서 가봤더니 이제 노바티스에서 그걸 갖다 이제 개최를 하는데, 큰 풀밭에 아무나 이제 막 할 수 있도록 포스터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게 쭉 걸어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와서 걸더라고. 학생들이 자기 아이디어를 막 그려가지고 그냥 뭐 지금 뭐 굉장히 멋있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뭐 한데 자기가 막 손으로 끄적끄적도 해가지고 쫙 해서 그냥 뭐 1000여 개가 붙어요. 그러면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돌다가, 야 그거 내가 그럼 1000만 원 투자한다. 여기 내가 3000만 원 투자하겠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게 스타트업 아이디어가 돌기 시작을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돈을 조금 번 친구들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데로 그렇게 해서 막 숨 쉬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위스가 그 인구 800만 밖에 안 되고, 뭐 관광 자원은 있지만 딴 뭐 자원은 별로 없는데 GDP가 10만 불이에요. 개인 GDP가 10만 불 정도 된다. 왜? 그런 스타트업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도 그래야 될 걸. 근데 우리나라 사실은 여러 가지 펀더멘탈이 좋아요. IT가 완전히 돼 있고 마이데이터가 정부에서 뿌려주기 시작했고, 굉장히 우리가 국민이 역동적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아마 꿈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아 그래 저거 뭐 남의 얘기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여러분의 길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그 미국의 그 뭐 프레시즌 메디슨 그걸 얘기를 한 게 뭐냐 하면, 100만 코호트를 미국이 이미 시작을 해서 68만 명을 이미 모았습니다. 아마 곧 몇 년 내에 100만 명이 모여지는데, 100만 명의 자원자가 모여서 자기의 모든 의료 데이터를 내놓고 유전체를 내놔서 풀 유전체 뭐 NGS라고 우리가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고 내 유전자를 정확하게 홀 시퀀싱을 한 데이터하고 내 이때까지의 모든 의료 정보하고 그거를 묶어서 뭐 의료 데이터 댐을 만들어서 거기서 뭔가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뭔가 새로운 질병에 대한 것들을 만들겠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한국도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년 프로젝트로 정부에서 1조를 투자하기로 해서 올해 이제 사업단장이 뽑혀서 이제 한 9월부터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100만 명을 한국에서도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들 지금 고민할 텐데, 여러분들도 제 생각에는 다 좀 자원해서 한번 보자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데이터에 여러분들도 관심을 좀 가지고, 야 이 데이터 모여지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한번 써볼 수 없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볼런티어십이 되게 약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미국에서도 원래는 자기는 아주 다민족이 이렇게 섞여서 사는 데니까 미국에서 100만 명 모으면 굉장히 다양하게 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코케이션이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히스패닉하고 아시아에 자원자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거기에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이게 그런데 근데 거기에 그 100만 코호트의 이름이 뭐냐면 올 오브 아스 플랫폼이에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거는 우리 모두의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볼런티어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왜 나한테 뭘 해주길 바라냐? 나와 같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나와 같이 비슷한 어떤 그 형질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치료법이 앞으로 개발된다면 난 거기에 얼마든지 내 도네이션 하겠다. 굉장히 자원적인 그 요소가 강한데, 우리는 꼭 뭐 좀 합시다. 그럼 뭐 해줄 건데? 그렇게 덤벼요. 네, 그러니까 아주 어렵죠. 그러니까 의료 AI 스타트업들이 이제 요새 이제 많이 컸는데, 예전에 이제 자동으로 판독을 하는 AI 그 회사가 와가지고 저한테 한탄을 하는 거예요. 왜 한탄? 왜 그러냐 했더니 엑스레이 10만 장을 모았다는 거예요. 10만 장을 모아서 학습을 시켜가지고 자 컴퓨터가 리딩을 하게 해서 이제 거의 방사선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보는 거 이상으로 잘 만들었더니, 그 10만 장에 포함된 사람이 나는 뭐 줄 건데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네 아직도 손해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커져서 좋아지면 다 같이 덕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 사람들 매출로. 그랬더니 한 500원도 안 되더라고. 놀아줄 돈이.
그런데도 나한테 뭐 해줄 건데 이런 식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런티어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잘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0만의 코호트가 우리가 이제 모여지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 모든 사람의 데이터가 모이고 그 데이터를 긁어다 주는 플랫폼이 아까 얘기한 그런 뭐 마이헬스웨이라는 플랫폼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구글 앱에 가서 나의 건강 기록을 쳐보세요. 나의 건강 기록 이렇게 치면은 거기서 그 앱을 다운받고 인증을 하게 되면은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내가 그동안 맞았던 백신의 히스토리가 다 뜹니다. 몇 월 며칠을 뭐뭐뭐 맞았다. 그 다음에 심표 병원에 가서 처방받은 모든 처방 정보가 다 뜹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 가서 약 먹었구나. 내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라고 그러는 여러 가지 내 검진을 받은 데이터들이 거기 다 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사실 이 데이터만 있으면 외국에 가서 코로나 뭐 백신 인증 같은 것도 거의 가능하게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병원 정보까지 여러분이 얹고 싶으면 병원에 있는 PDF를 받아다가 묶어 놓게 되면은 응급실에 갔다 내가 무슨 일이 생겼다 얼마든지 그것만 제시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아시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부도 이런 의료 데이터를 통합하고 유통시키고 그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직접 건강 관리할 수 있는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줘야 이게 이제 돌아가는 그런 겁니다. 그 유전체 얘기 뭐 잠깐 하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 2012년이니까 벌써 10년이 훨씬 넘은 그런 타임지의 이제 표지 모델이죠. 그때가 이제 막 휴먼 제놈 프로젝트가 완수가 돼 가지고 깜짝 놀랐을 때죠. 이게 원숭이하고 우리 유전자가 3%도 차이가 안 난다. 뭐 거의 똑같다. 아니 그럼 거의 그 원숭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소리인데 왜 원숭이하고 사람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이제 이런 게 아직도 퀘스천이에요. 근데 유전자를 보면 차이가 거의 없어요. 진짜로 놀라울 정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화에서 뭐가 이렇게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아직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낳자마자 유전자 검사를 딱 하면 너 몇 살 때 치매가 올걸? 넌 몇 살엔 당뇨야? 몇 살 때는 암이 생길 가능성이 몇십 %야. 이런 거를 우리가 주르륵 받아볼 수 있다. 그 지금도 뭐 23andMe 뭐 이런 그 미국에 그 가면은 100불만 주면은 한 100가지의 진료한에 대한 리스크 스코어가 쫙 우리가 받아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뭐 크리스마스에는 무슨 선물 말고 자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유전자 검사를 선물해 드리세요. 뭐 이렇게까지 프로모션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서비스가 이제 거의 상용화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유전자 우리가 이제 정보들을 접할 수 있다. 굉장히 충격을 줬던 게 이 안젤리나 졸리입니다. 근데 이 양반은 정말로 굉장히 과감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안젤리나 졸리의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졸리가 이제 유방암 검사를 딱 했더니 브라카라는 이 유전자의 뮤테이션이 그러니까 뭐 돌연변이가 발견이 됐어. 이 사람도 언젠간 생길 가능성이 꽤 높은 그런 이제 유전자를 난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유방 검사를 다 했는데 암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모든 의사들이 당신 리스크가 있어. 언젠간 생길 가능성이 꽤 높으니까 뭐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암 검사를 하다가 이상이 발견되면 그때 이제 수술하든지 하자. 그랬더니 나는 그런 위협을 앓고서 뭐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리고 그냥 양쪽 유방을 수술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형물을 넣고 수술을 한 이 뭐 졸리가 그렇게 됐죠. 그럼 야 이게 옳은 거야? 아닌 거야. 근데 이 친구 얘기는 뭐냐면 우리 어머니도 할머니도 암이 걸리는 줄 알고 있었는데 결국 늦어가지고 이 전이가 돼가지고 제대로 치료 못하고 죽었어. 나 그거 못 참겠어. 지금 빨리 없애가지고 그 리스크를 난 벗어나고 싶어. 그 자기의 선택이죠. 그 자기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딱 해가지고 양쪽 유방 절제를 하고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지금도 의학에서는 굉장히 갑론을 봐. 야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됩니다. 그렇지만 유전체 의학이 바로 우리 옆에 와 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의료 정보들의 이제 홍수가 이제 우리한테 밀려오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써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뭐 제일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이게 다 된 거 같잖아요. 금방 뭐가 올 거 같잖아요. 근데 굉장히 안 돼. 굉장히 안 돼. 제가 이제 아주 재밌는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 한 5년 전인가 이제 그 어떤 회사하고 당뇨 보험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당뇨 보험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왜 그걸 만드냐? 이게 당 조절을 환자들이 열심히 못 하거든요. 하다 보면 지루하고 막 힘들고 뭐 맨날 가면 먹지 말라 그러지 운동하라 그러지 하기 싫은 거 자꾸 하라 그러니까 환자들이 조금 하다가 또 안 하고 조금 하다 안 하고 그러니까 야 보험을 만들어서
환자가 열심히 조절을 해가지고 당 조절이 좋아지면 보험료 깎아주자. 대신에 조절을 못해 그러면 보험료를 올린다. 그래서 올리고 낮추고 그래서 당신이 열심히 하면은 보험료도 깎아주고 이렇게 우리가 해본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굉장히 잘 될 거다. 그래가지고 그 회사랑 뭐 한참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 환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게 해놓고 환자가 당뇨 조절하고 이러는 거를 데이터도 받을 수 있게 해가지고 딱 출시를 이제 했죠. 야, 이게 대박이다. 그리고 딱 출시했는데 쪽박을 찼습니다. 아주 쪽박을. 왜 쪽박을 찼느냐? 전혀 생각을 못했던 데가 있어요. 첫 번째 딱 허들이 어디서 생겼냐 하면 보험 판매하는 판매원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여사님들이 주로 그 보험을 파는데 이 양반들이 앱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앱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깔아주려는 거예요. 몇 번을 교육을 시켰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집체 교육을 해가지고 뭐 며칠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간신히 그걸 넘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가서 이제 깔아주고 보험을 들 사람한테 자기가 이걸 설명해 줄 수 있다. 좋다. 그럼 이제 풀었어요. 또 가서 그러면 또 모집을 해봐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안 돼. 왜 이렇게 안 돼요? 그랬더니 깔아주는데 이 아줌마들이 못 쓴다는 거예요. 이걸. 귀찮아하고 아니 이걸 뭘 날 보러 어떡하란 소리야. 내가 이거 해야 돼. 뭐 이래가지고 그냥 보통 보험 팔듯이 그냥 팔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당뇨보험의 특색이 하나도 없게 돌아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업도 구상을 하고 스타트업도 생각을 하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뭘 해줘야지 이거 참 좋은 것 같아. 다 실패합니다. 다. 모든 그런 것들은 다 실패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시장 조사부터 하셔야 돼요. 야, 이걸 하면은 이게 쓸 사람이 있는 거야, 과연? 좋은 줄은 알겠는데 좋은 거 가르쳐주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겠어? 이게 디지털 리터러시죠, 디지털 리터러시. 그러니까 뭐 암만 정보를 줘도 내가 이거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해야 그 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뭘 하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잘 될까 말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다. 이제 이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다 이 생각합니다. 전반기는 그렇게 끝내고 제가 이제 당뇨병 이제 그 의사니까 당뇨병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시아 지역 당뇨병은 상당히 다르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죠. 지난 40년 동안에 당뇨병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봐도 1971년에 이제 그 마을 전체를 조사를 해봐도 1.5%밖에 없었어요. 당뇨병. 그러니까 100명 보면 1명 반 정도가 당뇨병 환자였다. 요 당시에는요. 당뇨병 환자가 입원하면 학생들이 구경을 갔습니다. 야, 당뇨병 환자 입원했던다. 구경 가자. 가서 환자 만나러 가자. 가가지고 어떻게 하다 그렇게 귀한 병에 걸리셨습니까? 우리나라 당뇨병 없는데.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학생 때입니다. 77년 뭐 이럴 때만 해도. 근데 90년대에 들어서더니 뭐 지금 막 올라가서 이제 14%까지 된다. 100명이면 14명. 서울 성모병원에 1,400명 정도 환자가 입원해 있는데 그 중에 한 300명 정도가 당뇨병 환자예요. 이건 뭐 널린 거죠, 널린 거.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이게 뭐 그동안 한 10배 이상 증가된 것 같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1980년에 0.67, 뭐 거의 없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1995년이 되더니 3.2%로 퍼센트는 되게 낮지만 폴드 인크리즈로 몇 배 늘었지 보면 5배가 느는 거예요. 5배가 15년 만에. 그러더니 지금 중국의 당뇨병 환자가 1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도도 1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우스 인디아에도 뭐 5% 정도 됐던 것이 이제 12%로 불과 16년 만에 증가된다. 그러니까 넌 서너 배가 증가된다. 싱가포르도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 정도 시기에 한 3, 40년 정도 시기에 미국이나 유럽의 나라들의 당뇨병의 증가율을 보면 늘긴 늘었어요. 2배 정도 늘었어요. 2배 정도. 그런데 우리는 5배에서 10배가 늘었다. 그동안 똑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아주 급격하게 당뇨병이 늘어난다. 그래서 당뇨병 그러면 예전에는 서양병 아니야? 그래서 뭐 꽤 됐죠. 한 10여 년 전에는 뭐 영양학 하시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야, 우리나라에 비만이 어디 있어? 미국 가봐 막 이만한 산더미 같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우리나라 아직도 영양 결핍이야. 고기 소비량이 이렇게 낮을 수가 있어. 왕창 먹어야 돼. 뭐 그런 소리 그냥 대놓고 했어요. 뭐 TV에 나와가지고. 근데 그 특색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1톤짜리 트럭, 10톤짜리 트럭 있는데 똑같이 10톤 실으면 1톤짜리 트럭은 그냥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몇 톤짜리 트럭인지 잘 생각해서 나한테 맞는 양을 싣고 다니면 수명은 똑같은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앱솔루트만 맞추면 똑같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조금 잘 살게 됐는데 당뇨는 어마어마하게 느네. 이제 이게 굉장히 특징이었고요. 이게 이제 미국의 비만도입니다. 요 짙은 초록색이 뭐냐 하면 170cm에 한 100kg 정도 되는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미국 국민의 한 30%가 넘어요. 근데 100kg에 한 75kg를 넘는 사람이 또 나머지 30%. 그래서 이거 쭉 보면은 거의 60% 이상이 비만한데 당뇨병의 유병률이 8%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각 나라 걸 제가 다 조사를 했는데 뭐 한국, 타일랜드, 싱가포르, 차이나 전부 봐도 미국의 비만율의 거의 반의 반밖에 되지 않는데 당뇨병 유병률은 똑같다. 그러니까 훨씬 덜 비만해도 아시아 사람들은 당뇨병이 쉽게 생길 수 있다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잘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젊은 연령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그 NIH 자료를 보면은 1970년도에서 93년도까지 45세의 당뇨병 유병률은 1%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아당뇨병 외에는 당뇨병은 45세 이전에는 없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권고를 55세 이후에 뚱뚱한 사람은 당뇨병에 대해서 검사를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똑같은 시기에 95년까지 보면은 30세의 당뇨병 유병률이 굉장히 낮다가 거의 4%, 40대 당뇨병 유병률이 6%에 달한다. 그러니까 3, 40대만 따지면 거의 미국 당뇨병의 5배가 높다. 그러니까 아주 조금 잘 살게 되고 조금 비만해지니 당뇨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조금 덜 비만해도 별로 안 뚱뚱해도 쉽게 당뇨병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젊은 연령에서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당뇨병 유병률, 당뇨병이 잘 걸릴 수 있는 체질을 가진 사람은 서양 사람이 아니라 동양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기름기 같은 거 많이 안 먹고 계속 채식 위주로 수천 년을 살아왔던 민족이기 때문에 육식이나 기름기, 단 음식에 노출되더니 쉽게 당뇨병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상당히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약해 보면 짧은 기간에 아주 급격히 발생하고 젊은 연령에서 당뇨병이 많이 발생하고 조금만 비만해도 당뇨병이 잘 생긴다. 이게 이제 우리 상황이다. 그러니까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당뇨병 학회 이제 공고를 보면은 20세가 넘어도 20세만 넘어도 가족 중에 당뇨병이 있고 일촌 엄마 아빠 형제 중에 당뇨병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비만하다면 빨리 검사를 받기 시작해라. 검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굶고 가서 아침에 혈당만 한번 재면 그걸로 충분히 이제 우리가 스크린이 가능하다. 그래서 미리부터 받아서 조금만 이상해도 얼른 잡아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뭐 운동 안 하고 뭐 TV만 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들을 많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어떤 데가 아주 재밌는 그 연구 결과를 소개해 주면 테레비 리모컨이 1kg이라 그래. 테레비 리모컨이 체중 1kg를 좌지우지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것도 연구를 했더라고요. 연구를 받아가지고. 그 미국에 있는 또 중류층 그 사람들을 다 봤더니 보통 하루에 2시간 정도 TV를 보는데 TV 채널을 7번에서 10번을 바꾸더라. 근데 자기 소파에서부터 TV까지 거리가 보통 한 6m 정도 된다. 거기를 10번을 매일같이 왕복하면은 1년이면 7,000kcal를 쓴다. 7,000kcal가 체중 1kg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 체중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걸어 다니던 데를 차를 가지고 다닌다. 그러면 그냥 한 3, 4kg 그냥 찌는 거죠. 계단 올라다니던 거를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닌다. 그럼 또 한 1kg 느는 거예요. TV를 내가 가서 돌리다가 리모컨 쓰니까 또 1kg 느는 거예요. 외식을 뭐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했는데 이번에 일주일에 서너 번 한다. 또 1, 2kg 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따졌더니 결국은 내 체중이 예전에 살던 사람에 비해서 한 10에서 15kg가 무겁더라. 그런 거죠. 근데 영양 상태가 젊어서 좋아져서 키는 큰 건 좋은데 체중은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가 아주 멋있게 뭐 이렇게 돼서 서울이니 뉴욕이니 뭐 다 좋지만 이런 도시 환경 자체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우리를 당뇨로 내몰고 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이거는 일본 데이터인데 이 사람들은 정말 이 데이터 만드는 데는 놀랐습니다. 1940년부터 90년도까지 영양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1940년대는 거의 탄수화물만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밥만 먹고 사는 거죠. 밥을 80.6%고 기름기 7%, 단백질이 12.4% 정도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탄수화물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58.4, 그러니까 거의 20% 이상 줄어들었는데 대부분 그게 지방질로 대체가 된다. 단백질 양은 거의 변화가 없고요. 토탈 먹는 칼로리의 양도 그렇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식사를 조심해야 되는데 뭘 조심하느냐? 단순 당분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너무 단 거, 요새 보면 뭐 간식들 이상한 단 거 무지하게 많대. 무슨 탕후루 뭐 이상한 것들 뭐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달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그냥 딱 정제된 당분이고, 그런 단순 당분. 그 다음에 동물성 기름기를 줄여야 된다. 동물성 기름기. 고기를 먹어도 기름기 없는 데는 좀, 기름기 있는 데는 좀 빼서 삼겹살을 먹지 말자. 웬만하면 삼겹살은 요만한 건 4개가 정량입니다. 그러니까 삼겹살을 많이 먹게 되면 굉장히 곤란하다. 아주 가끔 먹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보면, 동물성 지방을 줄이고 탄수화물 중에 너무 단 음식을 줄여야 된다.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역시 보니까 GDP더라. 이게 당뇨병이 많이 생기는 거는 잘 사는 나라에 오질 않아요. 여러분들 놀랍게도요, 우리나라가 계속 올라가다가 강남 쪽에 당뇨가 줄기 시작을 해요. 강남 쪽에. 그러니까 잘 살면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고 운동하고 그러면서 당뇨병 유병률이 줄어요. 근데 여전히 안 그런 데 많아요. 제가 이제 아동 청소년 뭐 고도 비만 과제를 한 적이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서초구에서 고도 비만 환자를 찾았는데 고도 비만이 없어요. 학교를 다 뒤지고 뭐 여길 뒤져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 저기 어디 시골 같으니 많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제 격차가 건강 격차를 만드는구나. 이게 먹을 게 없어서 지금 문제가 아니라 먹을 거는 충분히 있는데 좋은 먹거리를 잘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 그게 우리한테 지금 큰 문제다. 근데 사람의 본성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 당뇨 있어서 잘 조절하라 그랬더니 걔는 트레드밀 시켜서 운동시키면서 지는 콜라 마시고 TV 보는 게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러니 이게 뭐 당뇨가 안 걸릴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지 않나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 거죠. 이 운동하러 간다면서 아니 계단 나도 이게 꼭 에스컬레이터 타야 되겠어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아주 사람들의 대표적인 거죠. 개 산책시키면서 자기는 차 타고 다니고. 그래서 이런 그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느냐.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복합 탄수화물. 예전에는 좀 거친 현미를 먹고 빵도 좀 거칠거칠한 거, 누룽지, 옥수수 이런 거 먹다가 너무 단 거, 완전히 백미, 하얀 빵, 뭐 이런 것들, 설탕 이런 거의 섭취가 급격히 늘어나고 기름기 섭취가 많이 늘어난다. 이런 거는 내가 처음부터 아주 지금 나이부터 여러분이 조심하면 그럼 되는 거죠. 운동량이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뭐든지 나는 이제 운동하십시오 하고 나서 그 뭐예요? 그 피트니스 끊었습니다 하는 환자를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3개월 못 다닙니다. 뭐 보나 마나요. 보통 한 달 가다가 말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는 바빠서 다 못하니까 생활 속에서 하세요. 생활 속에서. 그래서 내가 몇 보 걷나 늘 모니터링하고 요 정도 걸어. 1000보 정도 걸으면 충분한 거. 1000보도 사실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1000보까지 걸을 필요도 없고 대신에 걸을 때 강도를 높여줘야 돼. 강도를. 그래서 내가 막 뛰듯이 걷고 그 다음에 또 숨 참으면 좀 쉬었다 뛰듯이 걷고 해서 강도를 높이면서 인터벌 엑서사이즈를 하고 그게 생활 속에 녹아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절대로 뭐 피트니스 끊고 잘 열심히 하시는 분도 물론 있지만 그게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환경 변화만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전자 이런 건 아주 대표적으로 환경 변화인데 똑같은 일본인인데 히로시마에 사는 일본 사람, LA에 사는 일본 사람, 하와이에 사는 일본 사람의 당뇨병 유병률이 다 달라요.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시대에. 일본 사람의 유전자가 뭐 얼마나 갑자기 변했겠어요. 암만 이민 갔다고 쳐도. 근데 환경만 변해도 당뇨병의 유병률이 거의 2배 반이 증가되는 거 봐서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데 똑같이 비슷한 체중이나 이런 거를 뭐 하고 똑같은 환경에 노출됐을 때 백인은 불과 당뇨병이 7.3%, 4.8%밖에 되지 않는데 필리핀이나 일본인,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의 당뇨병 유병률은 똑같이 미국에 가 있으면 거의 20%가 생긴다. 이거 엄청나게 늘은 거죠.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높게 생긴다.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 노출됐을 때 아시아인의 당뇨병은 3배 많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당뇨병이나 이런 데 취약하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역학 연구예요. 왜 그럴까? 아직 잘은 모릅니다. 근데 이제 하나 재밌는 YY 파라독스다. 그래서 이게
유니크라는 영국 의사고 유드킨이라는 좀 뭐 인도 의사인데 보기에는 이 사람이 훨씬 뚱뚱하잖아요. 아주 슬렌더하고 날씬하고. 그런데 둘의 BMI 신체 질량 지수로 비만도를 측정하면 똑같아요. 그거 별로 안 된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이 영국 사람은 바디 팻, 우리 체지방이 9.1%밖에 되지 않는데 이 사람은 20%가 넘는다. 근육량에서도 또 현저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아마 이 사춘기 때 자꾸 놀아서 그런지 그리고 고기를 많이 먹고 그래서 그런지 근육량이 이미 상당히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량이 에너지를 소모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근육이 많으면 훨씬 더 당뇨병이 생길 확률이 적죠. 그런 반면에 이제 지방질이라는 거는 에너지가 쌓여 있는 데니까 그런 지방질이 많고 근육이 적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 인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여기 있는 거는 좀 안타깝죠, 그죠? 밖에 나가서 지금 막 놀아야 되는데 뛰어놀고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마 아시아인들의 큰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을 이제 건강한 비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피하 지방이 까만 게 지방인데 피하 지방이 많고 복부에 지방이 적은데 이런 것들은 아주 건강한 지방이다. 여기 이거는 뭐 피하 지방이 적은데 배에 하얀 기름이 엄청 껴 있는 이런 것이 아주 나쁜 비만이다. 그래서 놀랍게도 일본 스모 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스모 선수가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 스모를 막 할 때 운동 선수들을 해보면 무지하게 건강해요. 당뇨 한 명도 없고 콜레스테롤도 낮고 혈당도 굉장히 낮고 엄청 좋아. 그때 보면은 이 모양이에요. 피하에서 하도 이 사람들이 이거 하면서 하니까 밥을 많이 먹으니까 피하 기름기가 이렇게 두껍고 그거를 이겨내려고 다 하는데 복부 비만은 별로 없고 아주 건강한 피 검사가 좋은데 그 사람들이 근데 오래 못 살아요. 50밖에 못 살아요. 50 뭐 60을 못 넘기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건강한데 못 사냐 그랬더니 운동을 그만두는 순간에 그냥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솥씩 먹거든 밥을. 그런데 그냥 하루 종일 운동을 하니까 그 운동하는 동안은 좋은데 운동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은퇴하면 도저히 운동은 싫은 거죠. 근데 먹는 습관은 그냥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뎁다 먹다가 그냥 오른쪽처럼 되면서 일찍 심혈관 질환으로 많이 사망을 한다. 그래서 습관을 잘 해야 된다. 익스트림 그 스포츠를 그래서 그렇게 많이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라톤을 많이 한 사람들은 심장이 다 비후해져서 나이가 들어서 아주 고생을 합니다. 무릎이 다 나가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 뭐 그다음에 이런 뭐 스모 선수들 결과를 봐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너무 익스트림 스포츠로 가는 거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을 늘 해버릇해야 된다. 이제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전체로 하면은 뭐 아시아 국가 전체에서 이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 큰 문제가 돼서 중풍이나 심장병들의 아주 중요한 원인들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쉽게 생기고 짧은 시간에 급증하고 일찍 발병한다. 그래서 사망률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걸 알고 내 집안 식구 중에 당뇨병 있으면 내가 지금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요건 넘어가고. 그래서 뭐 유엔 헌장도 만들어지고 굉장히들 이제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래도 안 돼요. 왜? 아까 내가 첫 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 본성이 당뇨로 가고 싶어 해요. 우리 그런 유전자가 셀렉션 돼서 내 몸속에 있기 때문에 먹고 싶어 하고 운동을 하기 싫고 그냥 편하게 내가 좋은 음식, 입에 좋은 음식 먹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건강하게 못 산다. 이게 이제 우리의 아주 큰 거고요. 여러분한테 이제 이거 한 가지 좀 잘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제가 그래서 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이거 굉장히 궁금하네. 그런 생각이 돼서 도시 지역의 남자 고등학생들하고 저 이제 시골에 아주 오지의 남녀 고등학생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가 고등학교 1, 2학년인가 이렇게 이제 중학교 1, 2학년인가 고등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1, 2학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이는 뭐 17세 이렇게 돼서 똑같죠. 당연히 같은 학년이니까. 근데 보면 키도 똑같아요. 뭐 남자나 여자, 남녀 도시 뭐 도시나 지방이나 잘 산다. 근데 큰 차이는 남자는요. 도시 남자 애들이 훨씬 무거워요. 한 8kg가 더 나가요. 똑같은 키에 8kg가 더 나가죠. 굉장히 높습니다. 여자는 놀랍게도 도시 여자 학생들이 훨씬 더 날씬해요. 훨씬 더 날씬해. 근데 뭐 나머지도 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 도시에 있는 남 학생들은 뚱뚱하구나. 이거 많이 먹는구나. 이거 여학생들은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우리가 했죠. 그래서 그럼 남학생들 도시 남학생들이 제일 나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비슷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도시 남학생들의 공복 혈당이 97, 뭐 앱솔루트하게 높으면 나쁘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고 보면 97, 거의 우리가 100가지를 혈당의 정상치라고 그러는데 97이면 거의 정상 끝에 가 있죠. 지방 남자 학생들은 75밖에 되잖아요.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아주 건강해요. 지방의 여학생들도 82밖에 안 되는데 제일 웃기는 게 지방 도시의 아까 여자는 지방 여자애들보다 오히려 날씬했잖아요. 그런데도 혈당이 높아요. 혈당이 높아. 왜 그런 거야? 그러고 하고서 이렇게 봤더니 인슐린이 많이 나와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혈당을 떨구는 호르몬인데 혈당을 떨구는 호르몬이 높은데도 혈당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물가가 높으니까 지금 못 사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인슐린은 나오는데 작용이 잘 안 된다. 그걸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시는 남녀 불문하고 그 남자는 뚱뚱해서 이렇다고 치는데 여자는 뚱뚱하지 않아도 이런 양태가 보이는구나. 뭐야 이거? 그랬더니 렙틴이라는 지방세포 호르몬이 굉장히 여자 그 도시 여자 호르몬에서 높고 유리지방산이 높다. 그러니까는 남자들은 이제 뭐 이것저것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뚱뚱해지고 체중이 늘면서 혈당도 올라가고 아마 도시 애들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구나. 근데 도시의 여자애들은 문제는 뭐냐 하면 날씬하고 그거는 좋은데 운동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근육이 없는 거예요. 근육이. 몸에 기름만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별로 뚱뚱하지 않아도 당뇨병에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도시 고등학생들은 지방에 비해서 상당히 공복 혈당이 높다. 그런 거는 결과적으로 당뇨병에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남자는 비만이 문제고 여자는 근육량 부족과 고지혈증이 동반이 되어 있다. 운동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희한한 그런 현상이 하나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미국은 보면요. 남녀가 공이 뚱뚱해져요. 나이가 들면서 뚱뚱해지고 이거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고요. 이건 미국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 세계가 비슷비슷해요. 뭐 보고되는 거 보면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 대사증후군이 늘어나고 비만해진다. 근데 한국은 보면 굉장히 달라요. 20대, 30대, 40대까지 남자가 월등히 뚱뚱하죠. 월등히 뚱뚱해요. 50대 들어서면서 이제 이 뚱뚱한 게 멎었다가 60, 70세는 말러가요, 남자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하고 집에 다니면서 보면요. 뚱뚱한 할아버지 별로 없어요. 할아버지 다 날씬해. 대부분 할머니가 뚱뚱해, 할머니가. 근데 여자분들은 아주 뚱뚱하지 않고 잘 가다가 40대, 50대 들어서 급격하게 비만해져서 이런 식으로 많이 비만한 것이 많이 생긴다.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 이게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다르지?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특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가? 뭐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에 이게 우리나라 엄마들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어머니들이 주로 남자만 좋아해가지고 어려서부터 계속 먹인 거지 그냥. 아까 고등학생도 8kg가 더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니까 어려서부터 뚱뚱하고 그러더니 결혼을 하면은 또 가가지고 또 마누라를 막 못살게 놀잖아요. 네 남편 얼굴이 안 좋다 뭐 이렇게 뚱뚱한데도 예전보다 수척한 것 같다 해서 또 보약 해먹이고 뭐 해먹이고 또 뚱뚱해져. 거기다가 30대 40대가 직장에서 회식 문화가 엄청 많을 때냐 밖에서 엄청 먹고 들어와요.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들은 웨이트하고 뭐 다이어트하고 이래서 날씬한데 문제는 근육이 없으니까 40세 들어서고 애기 한둘 나면서 급격하게 뚱뚱해지는 거예요. 조금만 더 먹어도 금방 쪄요. 왜? 근육이 없으니까 소모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조금 먹는데 엄청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폐경기 가서 어마어마하게 쪄요. 근데 50세를 넘어서서 이제 은퇴 나이가 되면 남자가 부인한테 얻어먹질 못해. 잘 집에서 밥도 잘 안 해줘. 나가서 뭐 사 먹을래도 돈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집에서 이 구박받고 밖에 나가서 사 먹을 돈 없고 그러니 남자가 말라가요. 70세 돼가지고 내가 보니까 환자분인데 이 할아버지가 배도 나오고 말이지 가족이 우르르 따라오면은 이게 행색게 낳은 할아버지고 대부분의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날씬한 체형을 가지고 혼자서 와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한 60세 넘어서 예전엔 다 할아버지 오면 가족이 따라왔는데 요새는 할아버지는 혼자 오고 할머니가 오면 가족이 다 총출동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우리나라의 이 판도가 여자한테 넘어갔구나. 이제 완전히 이제 여자의 세상이 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남학생들 지금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요리를 배워야 됩니다. 요리를. 여러분이 직접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어야 이런 처참한 환경을 안 겪는다. 할아버지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밥 좀 해 먹지. 그걸 왜 그거 가서 밥 해줄 때 기다리고 있냐 했더니 아니 60 넘도록 부엌에 안 들어가 봐가지고
부엌에 가서 좀 해먹으러 들어갔더니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한두 번 해먹으려다가 접시 깨먹고 뭐 이랬더니 이제 또 마누라한테 구박받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해먹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도 친구도 별로 없고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후 대책을 남자들이 굉장히 잘해야 된다. 첫 번째는 음식 해먹는 버릇을 빨리 익혀야 되겠구나. 내가 내 입맛에 맞게 살을 수 있도록 내가 해먹는 거는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내 마누라한테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건 망조가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여자분들은 젊어서 운동해야 된다. 젊어서 지금 나이에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된다. 근육량을 늘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건강 수명은 무조건 근육량에 정비례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육량에. 근데 폐경기가 지나면 여자들도 근육이 늘질 않아요. 암만 운동해도 잘 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폐경 전에 근육량을 맥시마이즈 시켜놔야 그 다음에 나중에 나이 들어서 우리가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 드신 할머니들 보면 다 무릎 망가져. 나 기운을 못 쓰겠어. 좀 꼬부라져가지고 일어나지도 제대로 못하고 체중은 많이 나가고 뭐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젊어서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남자들은 젊어서부터 다이어트를 조금 해서 체중을 정상으로 유지시키고 나이가 들어서 내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잘 우리가 하는 것이 좋다. 당뇨병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조금 이제 일찍 넘어가면 당뇨병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미국의 데이터를 보면요, 당뇨병 합병증으로 10초에 한 명씩 죽는다 그래요. 엄청난 거죠. 미국에서만.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당뇨병 때문에 실명하는 사람이 하루에 62명이라. 투석을 완전히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투석을 시작하는 사람이 137명. 하루에 다리 자르는 사람이 186명이 된다. 미국 한 나라에서만. 그러니까 전 세계로 이걸 우리가 익스트라폴레이션 시키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한다. 당뇨병 옆집 앞집 없는 데가 없는데 이거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많이 늘었는데 벌써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을 하는 환자 전체의 40%가 당뇨병 때문에 투석을 하고 있다. 최근 데이터는 거의 50%까지 간다 이렇게 되고요. 성인 실명하는 환자 중에 당뇨병 환자 중에 15.9%, 성인으로 인해서 실명이 돼가지고 실명의 위험 때문에 눈에 주사를 맞거나 눈 수술을 하게 되는 환자들이 상당수가 있다. 이게 좀 무서운 일이죠. 심혈관 수술하죠. 이제 스텐트는 요새 뻑하면 하잖아요. 가가지고서 이상하면 가서 스텐트 하나씩 넣고 왔다 그러는데 정상인 사람이 이 정도면 당뇨병 환자는 거의 7배가 높다. 그러니까 당뇨병 하나 있는 것만 가지고도 혈관이 엄청나게 막히고 뇌졸중의 유병률도 상당히 증가된다. 한 5배 정도 높다. 당뇨병이 있으면 전신 혈관이 다 망가지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혈당이 높아요. 혈당은 우리 몸에서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지. 혈당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저혈당으로 그냥 죽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인데 이게 정상보다 더 많아지면 피 속에서 그러면 이제 피가 끈적끈적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당분이 많은 거니까. 그럼 끈적끈적한 당분이 그냥 피 속에서 떠돌겠습니까? 이제 돌면서 말초 혈관으로 가면 이제 혈류가 느려질 때 거기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이 모든 세포의 표면에 가서 달라붙기 시작을 해요. 그 세포 표면에 있는 세포막에 포도당이 달라붙게 되면 세포의 기능이 점차로 소실이 되고 딱딱해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체 혈관이 망가지면서 큰 혈관, 작은 혈관이 다 망가지는 것, 신경이 망가지는 것, 이게 이제 당뇨병이다. 당뇨병하고 비만이 암하고도 같은 그 병인, 그러니까 암이 생기는 원인, 당뇨병과 비만의 원인이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뚱뚱해지면 당뇨병이 생기고 비만이 생기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게 암 발생도 높인다. 그래서 위암의 발생률이 거의 서너 배 늘어난다. 대장암의 발생도 서너 배 생긴다. 간암도 많이 생긴다. 특히 아주 비만으로 인해서 지방간이 심해지면 그걸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간경화가 오고 간암이 생겨서 간 이식을 하게 되는 것이 미국 간 이식의 8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이제 비만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다 간염 때문에 B형, C형 간염 때문에 이게 이제 수술을 하게 이제 간 수술을 하게 됐는데 요새는 거의 그 예방 주사 맞고 이러면서 거의 B형, C형 간염은 많이 내려갔어요. 거의 이제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정도까지 내려갔는데 비만이 살살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방간이 온다 그러면 나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뚱뚱하지 않은데도 체질적으로 지방간이 잘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나 이런 걸 해서 그렇다 그러면 나는 좀 더 날씬하게 유지해야 되는구나. 평상시에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암이 폐암하고 췌장암이죠. 이거는 사망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는데 이 두 가지 암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을 때는 암 검사도 주기적으로 하고 안 오도록 조심해야 된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병이 하나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 사춘이라는 거죠. 나무 하나에 같이 주렁주렁 열리는 것처럼 원인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비만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아무거나 막 먹고 운동 안 하고 그것이 이제 뿌리예요, 뿌리. 그 뿌리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과일이 열리는데 그게 어떤 사람 비만으로, 어떤 사람 고혈압으로, 어떤 사람 고지혈증, 당뇨병 이런 걸로 나오는데 대부분은 같이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런 여러 가지 병을 갖게 되는 것이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만 있을 때는 그래도 난데 보슬비에 옷깃 젖는다고 하나가 2개가 되면 위험도는 4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3개가 되면 거의 8배 이상 이게 위험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럼 그런 거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혈당 조절을 잘하고 내가 생활 관리를 잘하면 당뇨병의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을 많이 막을 수가 있고 합병줄이 나빠지는 것도 우리가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야, 당뇨병 치료 못하는 병이 아니라 치료만 잘하면 돼. 근데 문제는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들이 거의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전 세계에서 당뇨병 치료를 잘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도 반수만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치를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하고 있고 나머지 반은 합병증에 노출돼 있어요. 그만큼 조절이 쉽지가 않다. 혈당, 혈압, 지질까지 3가지 목표를 다 달성하는 환자들을 보면 10%에 다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좀 일찍 우리가 좀 잘해서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중증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혈당 조금 높으면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아요. 높대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건 증상이 없죠. 고지혈증 아무 증상 없죠. 고혈압도 200까지 올라가기 전에 혈압이 증상은 없어요. 멀쩡한데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찍만 조금 더 조절을 하면 아주 내가 나이 들어서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걸 귀찮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료 정보, 내 정보를 가지고 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몸이 커도 비만해도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비만하고 한데 혈당을 보니까 늘 아주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우리 가족에 가족력도 없어. 고지혈증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다 괜찮아. 그리고 추위가 중요해요. 지금 내가 좋아도 정상이래도 나빠지는 속도가 빠르면 이건 나빠지겠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캐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좋아. 그럼 아직까지 내가 잘 유지하겠구나. 그래도 내가 몸이 커도 유지하면서 내가 계속 추이를 볼 거야.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중요한데 그런 데이터를 내가 보고 내 건강을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는데 치료율을 보면은 역시 이제 이게 문제구나. 그러니까 당뇨 환자가 있으면 당뇨약을 한 달, 1년 내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9달 이상 약을 잘 먹는 사람이 50%를 넘질 않아요. 먹다가 말다가 괜찮으면 또 하고 깜빡 잊어버려서 병원 놓치고 약 떨어져서 안 먹다가 또 혹시 이래서 되겠어. 그리고 가끔 또 그러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잘 치료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다. 그러니까 내가 별거 아닌 병을 가지고 병을 키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하려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료진도 나서고 환자도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원격 의료, 원격 모니터링, 코칭, 데이터의 유통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만들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나와서 PHR이라는 게 있고 1차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프로세스를 해서 여기에 등록하면 교육도 시켜주고 환자도 모니터링하면 의사가 봐주고 그러면 또 잘한다고 의사들한테 돈도 주고 나라에서 이제 이런 프로세스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도 잘 쓰고 있질 않는다. 이게 이제 큰 문제죠. 그래서 이런 걸 잘 쓰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제가 4차 산업혁명위원회 만들 때 홍보 영상인데 한번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세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낯선 변화는 깜빡이네.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거기는 마스크 낄 일 없지? 아빠, 아무래도 정기검사 미뤄야 할 것 같아요. 아픈 곳이 많아지고
하루에도 몇 가지의 약을 드셔야 하는 우리 부모님. (72세는) 처음이라서 변화된 일상이 낯설고 불안하실 부모님의 더 마음이 쓰입니다. 그래도 조금씩 우리는 바뀐 일상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스스로 모바일로 손쉽게 건강관리를 하고, 네 아버님, 이전 진료 기록과 처방 기록 전달받았고요. 네네. 집에서 측정하신 혈압 혈당 수치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멀리 가지 않아도 집 근처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병원을 다녀오셨는지, 약은 타오셨는지 이제 가족들과 같이 볼 수 있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조금 안심이 됩니다. 기술을 넘어 사람을 지키는 일, 의료 데이터 활용의 혁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게 뭐 별로 그렇게 새롭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게 뭐 거의 플랫폼도 다 완성이 돼 있고 이미 이렇게 치료하는 환자도 많이 있고, 그런데 여전히 95% 환자들은 어려워해요. 아이고 이 앱을 어떻게 쓰지? 또 의사도 이거 열심히 하면 뭐야, 나한테 뭐 돈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평일날 뭐 아니면 또 주말에까지 이거 데이터 보고 환자하고 전화하고 나 그거 귀찮아. 이게 잘 실제 상황은 안 오지만 여러분들 시대가 되면 이게 아마 루틴이 될 거예요. 뭐 굳이 내가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의사하고 화면으로 보고, 급한 일이 있어서 어떤 처치를 받을 때만 병원에 가게 될 거고, 웬만한 검사나 혈액 검사 같은 거는 그냥 뭐 아마 무슨 뭐 키오스크처럼 그냥 피 한 방울 쭉 뽑아서 검사시켜서 검사 데이터 보면서 하는 것들이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부모님들하고 이런 데 한번 같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고 데이터를 써주고 그런 치료에 인볼브를 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 환자가 자기 치료에 적극적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 요새 치료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알아서 해봐. 주면 약이나 열심히 내가 먹어볼게.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치료를 할 수가 없다. 치료를 정말 잘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환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근데 환자만 가지고도 부족하더라. 그럼 뭐야? 더 젊고 이런 뭐 디지털이나 이런 기술에 좀 아주 그 잘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같이 동참해 줘야 된다. 가족이 관심을 가져주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요. 굉장히. 그래서 환자분들하고 이렇게 물어봐서 얘기를 해보면 뭐가 제일 힘듭니까? 외롭습니다. 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니 이놈의 가족들이 가가지고 얼굴만 보면 뭐 밥 먹으러 가자 그런다. 밥만 먹고 오면 혈당이 400씩 되는데 그거 쓸데없이 자꾸 나가서 무슨 불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고 갈비 먹으러 가자 그러고, 자기는 또 애써서 부모님 생각해서 한다 그러는데 나가서 외식해서 먹으면 혈당이 안 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단 음식들이 많고.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님한테 가서 대접하고 그러려면 부모님이 그거 먹었을 때 혈당 조절이 잘 되는 거야? 어떤 거야? 야,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냥 집에 가서 부모님 손잡고 나와서 같이 산책하고 혈당 그렇게 하고 재보시고 어떤지 좀, 그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거든요. 그게 다 귀찮으니까 뭐 맨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뭐 무슨 홍삼이 그렇게 잘 팔리나 봐. 내가 지금 진짜 모르겠는데 홍삼 진짜 그 효과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임상을 엄청 해봤거든요. 근데 뭐 100명을 가지고 1년 내내 줘봤는데 나쁜 건 없더라고요. 해는 없는데 득이 없어요. 득이. 별하별 검사를 다 했었습니다. 그때 농협에서 돈 엄청 썼는데 자기네 그 홍삼 좀 팔려고. 근데 득이 없더라고요. 좋은 게 없어요. 근데도 그게 정관장 엄청 팔리잖아요. 내가 그거 잘 모르겠어요. 왜? 근데 가만 보니까 그거예요. 아이고 뭐 어떻게 인사는 해야 되겠고 내가 관심 있다는 걸 보여는 줘야 되겠는데 뭐 하는데 뭐 이거 딴 거 사다 드리기도 그러니까 그냥 홍삼 하나 사다 드리고 뭐 우리 선물 한번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시간을 부모님들한테 드리는 게 제일 큰 효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떤지 좀 알고 얘기도 나누고 뭘 도와드려야 될지, 그분이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제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고, 테크놀로지는 점점 좋아져요. 제가 요새 KT랑 이제 하고 있는 것은 이게 딱 식판에서 밥을 뜨고 이거 사진을 턱 찍잖아요.
그러면 이게 AI 이미지 캡처가 다 이걸 인식을 해요. 아, 이건 콩볶음이야, 김치야, 뭐 미역국, 밥 이렇게 해서 쫙 올라오면 아, 이거 토탈 몇 칼로리, 탄수화물 몇 퍼센트, 단백질 몇 퍼센트 이게 그냥 실시간으로 분리가 돼서 옵니다. 몇 개 기업이 있어요. 뭐 두잉랩이라는 삼성에서 스핀오프된 뭐 벤처 회사가 있고 KT도 지금 이거 하고 있고 카카오도 시작했고 누비랩이라는 데도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아마 이런 서비스들을 곧 여러분이 이제 아마 돈 조금 내고 하면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냥 막연하게 하면 안 된다. 뭐 그냥 관리해 보지 이런 게 아니고요. 아, 나 요거 하나 바꿀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아, 나 테레비 리모컨 안 써. 5층 이하는 걸어 다녀. 뭐 웬만한 데는 걷는데 걸을 때 속도를 지금보다 2배로 올릴 거야.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다음에 식사할 때도 야, 밥을 한 2숟가락씩은 늘 남겨보지 뭐. 조금만 덜 먹어보지.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해놓고 그거를 100% 하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환경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제 식습관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한데 요새 이제 젊은 분들한테 제가 좀 불만은 늘 뭘 들고 다니더라고. 늘 뭐 밥 먹고 나오면은 됐지. 뭘 또 커피를 들고 다녀 왜? 커피도 처음에는 뭐 브렉을 먹어도 조금 지나면 무슨 이상한 뭐 허연 거 많이 들은 거 뭐 이런 걸 자꾸 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먹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런 습관들이 사실은 굉장히 뭐 바꿔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별로다. 그러니까 아주 든든하게 천천히 잘 먹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가 급히 먹어요.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와서 5분 안에 다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내가 이제 고만 먹어야지 하는 생각이 뭘로 인해서 오냐 하면 2가지 시그널이에요. 하나는 위가 늘어나면 어우 배부르다. 이제 고만 먹어야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영양분이 뭐 위에서 소화돼서 소장에 가서 흡수돼서 머리로 가면 식욕공출 억제하는 거야. 야, 나 들어왔어. 너 그만 먹어도 돼. 근데 생각해봐요. 후자는 여기서 소화가 돼서 소장에서 흡수돼서 머리까지 가는데 15분이 걸리거든. 15분이. 근데 여러분들 식사하는 시간을 생각해봐. 10분이면 다 먹잖아요. 10분이면. 그러니까 절대로 영양분이 흡수돼서 내 식욕을 억제한 게 아니라 위가 늘어나서 그만두는 거라. 이건 100% 과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 천천히 먹어버려도 해야 되겠구나. 천천히. 그래서 무조건 식사 시간은 한 20분은 해야 되겠네. 그래서 그 다음에 채단당이라고 바꿔 먹기 요새 얘기 많이 하잖아요. 채소를 충분히 먹고 뭐 계란, 우유, 두부, 생선, 고기 같은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맨 마지막에 밥을 조금 떠먹다 보면요 숟가락이 저절로 나죠. 그만 먹지 뭐. 내가 그만 먹지. 그러고 든든해. 이 정도면 충분히 먹었어. 그렇게 된 다음에 일어나서 간식을 안 하면 그걸로 충분히 식사 조절이나 이런 거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은 거니까 그런 거를 잘 예방하고 관리하면 된다. 당뇨병의 치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당뇨식은 건강식입니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좀 천천히 먹고 골고루 드셔라. 아주 단순 당분 피해라. 너무 기름진 음식 피해라. 섬유소가 충분하게 먹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당뇨 없으니까 과일, 야채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게 좋다. 근데 이게 꼭 밥 먹고 한참 있다 간식을 하게 되잖아요. 과일 깎아 먹으면 왕창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끼니 때 충분히 다 드세요. 그리고 딱 일어나면 그만. 과일도 밥 먹을 때 다. 싱겁게 먹으면 덜 먹어요. 짠 거 먹으니까 밥을 많이 먹게 되는. 그래서 그런 아주 사소한 걸 고치면 다 좋아진다. 표준 체중을 뭐 여러분 다 유지하고 싶겠지. 그게 잘 안 돼서 그런 거니까 그런 거는 뭐 하시면 되고 운동은 뭐 이렇게 한다. 여러분들한테는 뭐 별로 안. 여러분은 세게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운동할 때 권하는 거는 만보가 좋은 게 아니에요. 만보라는 거에 우리가 다 속았다. 그러니까 만보를 왜 자꾸 만보라 그러지? 그래서 저도 이 문헌도 찾아보고 막 찾아봤더니 일본 사람들이 스테퍼를 개발한 거예요. 스테퍼를. 그래서 그 과학박람회에 이걸 출품을 하는데 야 이름을 도대체 뭐라고 이 기계를 붙이면 좋겠어. 걸음걸이 기계 뭐 이러기도 그렇고 뭐 이러다가 아야 만보계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만보계가 된 거예요. 이게 스테퍼가. 그런데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어떻게 느껴? 만보를 걸으면 건강한가 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서 그런 거죠. 만보가 건강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할 때 하루에 30분 정도 운동하면 상당히 좋다. 근데 그 운동의 강도가 상당히 문제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젊은 분들은 좀 세게 해야 된다. 짧게 해도 세게 해야 된다. 세게가 얼만큼? 220에서 여러분 나이를 빼고 그 나이를 뺀 숫자 곱하기 70% 이상을 유지시키면 돼. 맥박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140번 정도 올라가야 그때부터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맥박수 한 70번으로 2시간 운동하는 거
추천 안 해. 그건 별로 운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혈당만 조금 떨어지는 정도지. 에너지 조금 소모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000보를 열심히 걸어봤자 300칼로리 정도 소모한다 그래요. 라면 한 개 500칼로리잖아요. 그러니까 40,000보를 6km를 걸었는데 실제로 천천히 운동하면 라면 반 개 먹은 거 정도.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그 운동 그게 안 되니까 한 30분 정도를 인터벌 엑서사이즈로 3분은 조금 편하게 몸 풀고 3분은 세게. 그 다음에 힘들면 좀 쉬어서 한 2, 3분 다시 호흡 가다듬고 다시 세게.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해주는 것이 진짜 좋은 운동이 된다. 이렇게 이제 아시고. 아까 그 올리고 당당이라고 그러셨는데 혈당이 올라가면 안 되죠. 내리고 당당입니다. 혈당을 내리고 당당하게 살자. 그래서 내리고 당당이라는 이제 홈페이지에 제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혹시 주변에 당뇨병이 있거나 그런 분이 계시면 이 내리고 당당 홈페이지를 추천해 주시면 제가 뭐 삼성병원에 있는 운동 처방사도 데려오고 뭐 백병원에 있는 영양사도 출연시키고 해서 영양, 운동, 뭐 그다음에 간호 관리, 뭐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여기에 한 80편, 100편 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그거 보면 다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부족하면 지금 당뇨병 학회 홈페이지에 공식 그 유튜브가 있습니다. 당뇨병의 정석. 그것도 제가 이제 이사장 하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를 2개를 참고하시면 아마 다 좋을 테니까 혹시 그런 정보가 필요한 부모님이나 옆에 누가 아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그걸 소개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참고 자료로 뒤에다가 뭐 혈압, 혈당 측정하는 기본 그것들을 넣었어요. 얼마나 언제 어떻게 측정하는 것이 좋고 혈압은 어떻게 측정해서 우리가 치료를 시작한다 하는 내용들을 뒤에 참고 자료로 넣어놨으니까 혹시 집에서 누가 우리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누가 이걸 해야 된다 하면 요걸 좀 숙지를 하셔서 잘 배워서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아무 때나 측정해 놓고 이거 좋아요 나빠요 뭐 환자분들이 이렇게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표준이 뭐야 이거부터 이제 우리가 인지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런 거를 잘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 가는데 이제 이 정도로 전 끝낼까 합니다. 혹시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시면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올라가 있습니다. 나의 건강 기록, 나의 건강 기록, 나건기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행안부 홈페이지고요. 복지부에서 하는 플랫폼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플랫폼에서 오면은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공단, 그 다음에 저 심평원 그 데이터들은 거기 다 받아볼 수 있으십니다. 네, 나의 건강 기록, 나건기 그렇습니다. 네. 뭐 제일 열심히 들었는데 옛날 생각이 뭐야? 그렇지. 그러니까 운동하시던 분들이 오히려 조심해야 되더라고. 운동을 관뒀을 때 먹는 것만 남고 운동을 안 하게 되니까 이제 쉽게 찌게 돼서 그좀 조심해야 되는데 뭐 그래도 앞으로 운동을 했으니까 근육이 많으니까 지금 조금씩 조절해 가면 뭐 괜찮은 거고. 여러분 중에 혹시 뭐 스타트업을 지금 계획하고 그러신 분 없어요? 제가 여러 가지 기업도 몇 번 만들어 봤고 뭐 여러 가지 기업도 뭐 서포트도 해봤고 뭐 여러 가지 연구비도 다 나눠줘 봐서 그런 쪽은 제가 좀 압니다. 혹시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봐 주셨습니다.